자, 우리 앞 시간에 지금 미생물의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초기 했고 그 다음에 자연 발생설하고 생물 속생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텔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황금기를 맞았었죠. 코우 박사님하고 쫙 한 다음에 이제 뒷부분 살짝만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굳이 제목을 넣자면 화학요법 시대가 개막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미생물 역사를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쫙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10년 이후라고 해요. 요때 누가 나오냐면요. 그쵸. 1928년에 플레밍 박사님이 나옵니다. 누구죠? 누군지 아시죠? 알렉산더 플레밍. 그래서 누구냐면 페니실리움, 우리 노타튬 외운 적 있죠? 이 노타튬이라는 이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노타튬, 지금은 크라이소제늄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얻지만 이 노타튬에서 처음에 이 플레밍 박사님 발견했기 때문에 약간 약간 기념적으로 이걸 같이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43년에 왁스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항생제, 스트레토마이신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항생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송균 할 때 나올 건데 그런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왁스만이 스트랩토마이세스라는 당선균에서 발견한 이 스트랩토마이신을 많이 기억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요 정도 가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자생물학이죠. 그래서 분자생물학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일단 누구 생각나죠? 이제 왓슨 크릭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 막 그 저만 그런가요? 예. 이중결합이 저는 막 약간 뭐지? 이중결합, DNA 이중결합이 막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막 돌아가거든요. 요게 이제 1940년대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40년대 이전에 훨씬 전에 여러분들 아마 생물 시간에 들어본 적 있겠지만 유전학의 기본 형태는 누가 잡았냐면 멘델이 잡았죠. 그래서 멘델하고 모건이 이제 기본 형태를 잡지만 그 뒤에 이 1953년 왓슨과 크릭 엄청나신 분들이죠. 이 왓슨과 크릭이 뭐를 하냐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발견하고, 그 다음에 1961년에 이제 제이콥하고 모노드라고 되어 있죠. 제이콥과 모노드가 오페론을, 이제 이 오페론 부분, 오페론설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이 오페론 부분 이제 뒤쪽 가서 살짝 할 거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별로 안 가르치고 싶어요. 예.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가끔 이제 경북이 시험에 나오니까 오페론 부분도 살짝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론설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때 플레밍 박사에 의해서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초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이 발견돼서 그람 양성균 치료예요. 우리 이제 뒤에서 양성균, 음성균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양성균이든 음성균이든 이제 우선 외워야 되잖아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막 외우게 되는데 양성균에 왜 페니실린을 주게 되고 그 세포벽의 차이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식품미생물학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균은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먼저 기본 지식,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기본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강균이 구균보다 더 약해, 이런 거 많이 말해주잖아요. 그럼 양성균하고 음성균은 확실히 세포벽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람 염색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도 배울 거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느낌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양성균이 훨씬 셀 것 같잖아요. 맞아요.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열이나 이런 물리적 방법에서 양성이 더 센데 그 항생제라던가 라이조자임 이런 걸 처리하게 되면 음성이 더 세요. 이 세포벽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그 펩티도글리칸층이 굉장히 큰데 요 펩티도글리칸층이 양성균이 두터우면서 이런 약제에 훨씬 약해요. 음성균은 위에 한 번에 더 막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에는 양성이 더 세지만 이런 것들은 음성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왁스만이 이제 스트로토마이신을 발견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왓슨과 크릭 나와 있죠. 자, 왓슨과 크릭이 생명체의 유전 물질인 DNA의 모습은 이중 나선이라는 구조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뒤에 DNA 파트 가면, 유전학 파트 가면은 이제 배울 건데, 우리 인간 같은, 그러니까 원액과 진액을 배울 거예요. 근데 진액 안에 이렇게 DNA가 막 있잖아요. 너무 형편없이 그러네요. 미생물은 그림을 더 잘 그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선생님 고민이 아주 깊어요. 이렇게 DNA가 막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귀해. 그래서 얘가 막 DNA 나가가지고 막 단백질 만들어 다시 들어와. 이렇게 안 해요. 한번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핵 속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때 누가 나오냐면 이 DNA 순서 염기서열하고 똑같은 RNA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mRNA, 이걸 주형 RNA라고 하는데, 메신저. 우리 누구한테 편지 줄 때, 야,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내 원 내용을 메신저한테 보내게 되면 그때 누가 오냐면은 tRNA가 와요. 이 tRNA가 올 때 누구를 두고 오냐면 이 메신저 RNA에는 모스부호처럼 띠띠띠띠띠띠처럼 이렇게 염기서열이 쭉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딱 보고 그래 ATT 누구지? 메치오닌이네. 그럼 메치오닌을 등에 업고 와서 메치오닌 갖다 주고 또 가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야? 시스테인 업고 와서 갖다 줘요.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누가 됐냐고, 이게 꼬여서 단백질이 돼요. 이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이 왓슨과 크릭이에요. 그래서 DNA가 RNA가 되고 마지막에 단백질이 나오는 요 과정, 이 생물학적 기본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 왓슨과 크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 미생물의 역사는 요 정도로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 마지막 분자 생물학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한번 해봅시다. 분류학적 특징.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제 역사를 끝냈으니 분류를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명명. 미생물의 이름은 라틴어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라틴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미생물 이름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글자가 나오잖아요. 막 질 막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 것처럼 안 나오니까 그런다고 한다는데, 라틴어 이런 명명법 이런 것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생물을 다룰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분류를 했었냐면, 이거를 이계라고 하거든요. 이계.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식물 또는 동물이겠죠. 식물계 또는 동물계. 또는 동물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원생동물은 여기 동물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식물계. 그러면 식물계랑 동물계를 분류한 기준은 누구냐면 세포벽 유무예요. 그래서 생물은 동물하고 식물로 우선 구분하면, 딱 봤는데 나보고 식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선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포벽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있으면 식물이에요. 없으면 동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 쭉 한번 읽고 선생님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2개를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미생물은 어디로 갔냐? 식물로 갔어요. 왜? 우선 어찌됐건 뭐 세포벽 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물은 아니어서 우선 미생물을 식물에 집어넣고 급기야는 엽상식물에 집어넣게 돼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게요. 자, 그래서 식물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꽃이 있으면 우리가 현화식물이라고 해요. 꽃이 있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식물 자체가.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2개의 분류를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거를 둘 다 조금 숙지해 두면 돼요. 그러면은 식물계에는 다시 나누게 되면 꽃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꽃이 있는 애들은 현화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꽃이 없는 친구들은 은화식물이라고 해요. 자, 다시 은하식물은 3개로 나누게 돼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죠? 선태식물 들어본 적 있죠? 이끼 같은 거. 선태식물. 그 다음에 2번째 양치식물. 딱 떠오르죠? 고사리. 지금은 근데 약간 직업병처럼 고사리 하면 머릿속에 푸타킬로사이드 막 이런 거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양치식물 고사리. 그러면 미생물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잎과 뿌리, 줄기가 구분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엽상식물이라고 하는데 굳이 넣어보니까 여기 엽상식물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엽상식물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균류, 그다음에 주면 안 되는데요. 너무 많이 갔네. 그다음에 조류, 그리고 마지막에 지으류,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균류, 조류, 지으류로 다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균은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균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균류 중에 가장 원시적인 친구는 누구일 거예요? 분열균류예요. 세균은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지는 분열균주잖아요. 그래서 분열균류 하면 세균하고 방선균,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균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균류. 진균류 누군지 아시죠? 자, 곰팡이나 효모나 그 다음에 버섯도 곰팡이인지 아시죠? 미생물인지 알고 있죠? 우리 아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미생물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제 버섯! 엄마 이거 균이잖아. 그러고 내가 대단해. 하지만 먹지 않겠어 라고 하게 해서 결국 실패했어요. 먹이는 데는. 자, 균류는 이제 다시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난균류부터 해서 난균류가 있는 친구는 곰팡이에요. 이거 우리 지금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칸이 나눠진 거고 이건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균류는 어디에만 있냐면 지금 곰팡이, 효모, 버섯 중에 곰팡이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접합균류. 접합균류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에만 역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나오냐면은 잔항균류.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잔항균류에 많이 있죠. 이때 곰팡이도 있고요.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륨 이런 다 잔항균류예요. 그 다음에 효모에도 잔항포자를 만드는 잔항균류들이 있고요. 일부 버섯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자균류라고 되어 있는데 담자균류가 대부분의 버섯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버섯들은 담자균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 효모. 그 다음에 마지막 불완전균류. 불완전균류는 곰팡이하고 효모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류, 우리 조류 많이 들어봤죠? 조류는 색깔별로 구분하는 거 알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남조류,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 규조토라고 하죠. 규조류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남조류 같은 경우는 너무 하등한 아이여가지고 이 친구 조류로 들어가 있지만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남세균으로 바뀌면서 이 친구가 요리 들어가고 있어요. 분열균류로. 그래서 이 세균하고 남세균 이렇게 방성 요쪽에 싹 같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조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렇게 분류를 하는 게 지금 20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이게 2개부터 시작했을 때 미생물은 처음에 식물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식물 속에서 엽상식물 속에서 균류 중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하나 기억을 해 둡니다. 칠판이 좁아서 제가 원래 다 써야 되는데 PT를 켜져 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2개까지 말했잖아요. 2개. 그러면 2개는 그냥 단순히 식물하고 동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식물계, 동물계로 쪼개기에는 너무 극단적이야. 아닌 애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3개 갑니다. 3개. 3개 가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원생생물이 등장합니다. 원생생물계.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특히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균계, 그러니까 균류들이 너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원생 생물계 그대로 가고요. 그 사이에 균계가 등장합니다. 식물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이 균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균과 곰팡이 효모는 너무 다르잖아요. 걔들이 곰팡이 효모 입장에서 핵도 제대로 없는 애들하고 같은 균계 클래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생기냐면 원액, 아이고 사계가 아니지, 오계예요, 오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를 별로 안 좋아하죠. 오계. 원액 생물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액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개로 나눠지는데 이 원액 생물계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좀 더 구분이 더 화려해지는 거죠. 마지막 요즘에는 이제 6개를 씁니다. 6개. 자, 이 6개는 원액 생물을 다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무슨 균 하는 세균 있잖아요. 그 세균이 뭐냐면은 그냥 진정세균, 진짜 세균이다 하고 세균계가 생기고요. 그 밑에 누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원액 생물계가 이렇게 2개로 갈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세균계가 생겨요. 자, 고세균에는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뭐냐면 초고온계, 초고온균, 정말 극고온균, 호염균 이런 거, 또 메탄을 분해하는 균 이런 아이들이 고세균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세균계와 고세균계만 가르고 그 다음에는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누는 6개가 현재 6개를 많이 쓰게 되고요. 6개를 쓴 다음에 책에 이제 나와 있듯이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이제 세포를 자주 보면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구분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누냐면 3역으로 바뀝니다. 3역. 3역으로 다시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세균역. 그다음에 여기는 고세균역. 요거는 다 뭐예요? 진핵 생물역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로만 크게 구분해서 3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생물 교재에는 요거 3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시면 우리 생물 시간을 다 외우셨죠? 종속 과목 강문계, 그죠? 종, 소, 과, 모, 강, 문, 개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는 라이프예요.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끝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피시즈잖아요. 그래서 종명 그다음에 아마 이게 제너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미생물 이름할 때도 속명, 종명 이렇게 쓰잖아요.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위에 가가 있고 과 뭐예요? 장내세균과 하고 말하잖아요. 요게 장내세균과예요. 그 안에 균들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 식구가 소, 그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장미하면 장자는 많이 있잖아요. 나랑 같은 핏줄 장씨고 그중에 장미도 있고 뭐 땡땡땡도 있고 땡땡땡도 있고 뭐 장희빈도 있고 장국수도 있고 뭐 아는 장씨가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역을 3역으로 할 때는 원핵세포,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핵생물 할 때 원핵생물역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원핵생물은 다시 진정세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하고 고세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핵생물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설명한 게 책에도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시면요. 자, 쭉 여기 앞에 지웠던 그림 그렸던 부분이 설명이 쫙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엽상식물은 균류, 조류, 지류로 나눠진다. 또 대부분 식품미생물은 균류와 조류에 속한다. 분열균류, 점균류, 진균류로 나눠지고 분열균류에는 세균하고 방성균이 있고 쭉 설명돼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책에서는 식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곰팡이, 버섯, 효모, 세균, 방성균, 조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 근래 들어서 원핵생물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미세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 근본적 차이로 인한 계통을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통 그림 보시면 약간 뇌구조처럼 생겨있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대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명체가 35억 년 전에 조상생물로부터 진화를 했는데 세균, 고세균,
진핵세포 계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균에는 왼쪽에 그림 있죠. 고세균 가운데 있죠. 마지막에 진핵세포물 오른쪽에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하나 적어보면요. 그림 옆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세균, 진정세균이라는 것은 뭐냐? 핵이 없는 원핵생물로 고세균을 제외한 전형적인 세균. 이게 진정세균이고요.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핵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핵생물계에 들어가겠죠. 핵은 없어요. 핵이 없고 그 다음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중간이에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세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 이 셋을 비교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얘 둘도 다르고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가기도 또 달라요. 다른데 사실 유연 관계는 요 고세균하고 진핵생물이 좀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균을 말하는 거고 진핵생물은 말 그대로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을 진핵생물 여기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우선 세균은 뭔지, 고세균은 뭔지, 진핵생물은 뭔지 한번 개념 잡고 그 다음에 그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 펼쳐지듯이 이렇게 계통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여기 이 친구가 기원처럼 보여요. 기원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가 가면서 이런 아이도 만들고 뭐 이런 아이도 이렇게 여기보다 이 뒤쪽이 더 이 아이들로부터 기원했다.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기에 시안세균이 있잖아요. 이 시안세균이 뭐냐면 아까 지웠네요. 남세균이에요. 얘가 이 남세균은 뭐예요? 색깔이 남세균이 광합성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핵생물이 진핵생물의 그 세포 그 균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로 따라와요. 엽록체가 딱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프로박테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호흡기구가 이제 진핵생물로 들어가면서 진핵세포 안에 있는 그 호흡을 담당하는 기구가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게 되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기에 고세균 역에 메탄 생성균 있잖아요. 이 메탄 생성균은 그 완전 늪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늪지라 완전 절대 현기적인 아이, 그런 데서 사는 아이예요. 그런 데서 살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생물은 정말 아주 정말 먼지 정도고 더 수많은 환경, 그래서 막 지금도 뭐 온천 가고 마그마 막 가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는 지구를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뭐 유기물을 분해해서 뭐 창시하고 막 이런 아이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분류 한번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3쪽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원핵세포 미생물, 그죠? 세균하고 고세균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미생물 쭉 종류별로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각각은 뒤에 가서 다 자세히 더 배워요.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이제 분류한 것대로 특징을 쭉 짚고 넘어갈 거라 책을 선생님이 쭉 보면서 읽어가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균부터 보시면 세균의 이름은 박테리아잖아요. 세균. 되게 친숙하죠. 위생을 이제 공부하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애증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세균이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든데 그래도 또 세균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암기하기도 좀 쉬워지고 이게 위생만 그런 게 아니라 미생물 쪽에서도 세균파도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잘 봐두시고요.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친구고요. 고세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진정세균
세균 유박테리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라는 이름은 여기 써져 있죠. 모양이 길쭉한 형태의 타원형인데 기반에서 작은 막대기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박테리온에서, 약간 박테리온 하니까 약간 뭔가 용사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박테리온에서 기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세균의 특징 7가지가 있는데 밑줄 그어가면서 봅시다. 1번, 핵이 없어요. 2번, 세포 내 기관 아주 간단해요. 뭐 이건 다음 단원에 쓰려고 놔둔 거긴 하지만 이 세균의 기관과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이제 진핵세포예요. 인간도 진핵세포잖아요. 근데 곰팡이나 이제 효모, 뭐 식물 이런 게 쭉 오면은 이제 진핵세포에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기관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기관을 가지고 거의 없어요, 기관이. 아무것도 없잖아. 텅텅 비었어. 핵만 있어. 그죠?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히스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자, 크기도 너무 작아서 눈에 볼 수 없어요. 4번째 보시면 독립된 원핵세포, 원시핵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5번째 하등의 단세포 생물이니까 하나예요. 그죠? 알고 있죠? 하나. 그 다음에 6번째 이분열, 이게 가운데가 잘라지면서 점점 하면 딱 2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열법으로 증식하고요. 자, 마지막에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 할 수 없어요. 세균은 광합성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세균하고 유해한 게 있는데, 유용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발효식품 같은 거 만들고 막 조상균은 초산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유해한 건 뭐예요? 파상풍, 뭐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건 세균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남세균 나와 있죠. 남세균은 예전에 남조류라는 이름을 썼었지만 지금은 남세균으로 바뀌었고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고요. 엽록체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엽록체 그 뒤에 있다. 선생님 설명했죠. 자,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드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엽록소 A, 그러니까 클로로필 A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조소를 가지고 있어요. 색소로 남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조소가 뭐냐면요, 우리 피코시아닌, 남조소 중에서도 피코시아닌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피코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자, 남조소와 엽록소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녹조류 같은 경우는 엽록소 A랑 B를 다 가지고 있고, 녹색이 진하게 녹색 색소가 많으면 게 녹조류인 거고, 근데 남조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보시면 이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녹조 현상에도 관련돼 있어요. 미크로시스티스,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포미디움, 아나베나 이런 것들이 남조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방성균 나와 있습니다. 자, 방성균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 방성균은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우리 이런 거 외우잖아요.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 특징의 중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듯이 방성균 같은 경우에는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이렇게 괄호하면 안 되는데 뭐라 하지? 중간인가? 교집합인가?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우선 몸에서 실모양을 가지고 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세균과 달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세균에서 포자를 만드는 2가지 속이 있죠.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이 있는데,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는 내생포자 동그라미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생포자인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방추형의 균을 띠게 되잖아요. 이렇게 둘 다 어떤 특징? 내생포자를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포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성균의 경우에는 외생포자를 만들어서 곰팡이와 비슷해요. 우리 곰팡이도 이렇게 뒤에 다 배우는데, 아스퍼질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자 끝단에 이렇게 포자가 생겨서 이게 확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생 포자를 만드는 특징, 실을 내기도 하는데 세포가 원핵이에요. 그리고 그람 염색에서 양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방성균 하면 딱 같이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 흙냄새가 나와요. 우리 흙냄새가 흙냄새죠. 흙을 짚으면 흙냄새잖아요. 그 흙냄새가 뭐 때문에 나오냐면 방성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분석해보면 10에서 40% 가까이가 방성균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흙냄새 느낌 알죠? 느낌. 그 흙냄새가 방성균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성균 특징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곰팡이와 세균의 중간이다라는 거, 두 번째 실모양, 세 번째 외생포자, 네 번째 원액세포, 다섯 번째 그람 양성이야, 마지막 흙냄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 써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진액세포까지 오늘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마음 또 급해지고 있어요. 목소리도 빨라지고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세균 나왔습니다. 자, 고세균 보시면은 고세균은 딱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죠? 초호염균. 얼마나 염에 대해서 세면 초라고 붙였을까? 또는 책에 따라서 극호염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초호열성균이라고도 합니다. 초호열성균 맞나? 호열균, 초호열균.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호열균도 있고요. 그러니까 1번 초호염균, 2번 초호열균, 세 번째는 메탄 생성균. 이런 아이들이 고세균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세균은 얘는 크렌 고세균에 들어가고요. 얘는 유리 고세균에 해당이 됩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세균은 지금 보면 이름이 아케아잖아요. 아케아. 그래서 초호염균은 크렌 고세균에 분류되고 유리 고세균에는 초호열균과 메탄 생성균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 생육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 고세균의 특징 한번 쭉 보시면요. 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핵 생물계에 들어간다라고 선생님 말했어요. 크기가 작아서 기본적으로 원핵생물에 속하는데 세균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또 진핵생물하고도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고세균이 세균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의 구성과 세포벽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균 같은 경우에는 뒷그림 많이 쓰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이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질로 이루어져요. 여기 그 콩나물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적절한 거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이제 가르칠 때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 이 세포막의 기본 구조 이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없네요. 안 갖고 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펩티도글리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균과 음성균의 이 세포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여기까지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렇게 이런 펩티도글리칸층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세균은. 그래서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 없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쫙 계통을 분류해보면 오히려 진핵생물하고도 유사점이 많고요. 이 고세균은 극한 환경에 사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PCR법은 미생물 동종에 활용되고 열에 안정한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한데 이는 고세균에서 얻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효소 이름이 뭐냐면 PCR 폴리머레이즈입니다. 자, 우리가 PCR은 어디서 들어봤냐면 유전자 증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GMO나 이런 것들에서 들어본 적 있고 또 장출혈성 대장균 베로독신 같은 거에 PCR법 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이 PCR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만 굉장히 많이 증폭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폴리머레이즈 효소가 굉장히 고온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친구네요. 초호열균이 만든 효소라는 거예요. 이 효소를 인간이 이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이름이 뭐다? DNA 폴리머레이즈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지막 석유 물질 중 잘 분해되지 않는 메테인 계열, 그러니까 메탄 계열을 분해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 고세균 중에 메탄 생성균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 다 독특하죠. 그래서 환경 문제 개선이나 토양 개량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얘는 바로 지구로 넘어갑니다. 지구상에 혐기적인 분해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 미생물 한번 보시면은 쭉 읽고 갑니다. 자, 펑자의 균류가 나왔어요. 자, 이 균류에는 우리가 익숙한 효모,
곰팡이, 버섯 등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진균류는 자, 세포벽 체크해 주세요. 식물과 달리 키틴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포벽 하면은 원래 뒤에서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자, 세포벽 방금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 언급했죠.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달리라고 되어 있잖아. 식물은 뭐예요? 세포 우리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게 셀룰로스죠. 셀룰로스고요.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세포벽이 키틴이에요. 이렇게 영어를 썼다, 한글을 썼다. 자, 키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달라요. 이런 거. 그리고 엽록소 등과 같은 동화색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군계에서도 식물계에서 식물은 다 광합성 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차이점들 중에 엽록소가 없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조류 보세요. 자, 조류도 읽고 갑니다. 자, 우리가 알지라고도 하는데 알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 친구는 뭐냐면 대부분 물속이나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고요. 엽록소로 동화작용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독립 영양 생활을 해요. 조류는 우리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바다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 녹조류냐 갈조류냐 그래서 뭐 우뭇가사리, 다시마 막 이런 애들이 조류예요. 클로렐라 이런 애들이 조류예요. 자, 그래서 미역과 다시마 같은 갈조류. 그죠? 미역하고 다시마는 약간 빨간 것 아니에요. 갈조류로 가야 되고 김하고 우뭇가사리는 홍조류. 그다음에 녹조류에는 클로렐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클로렐라 같은 거는 이제 식량원으로 사용을 많이 이제 한참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위생을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페오포바이드가 떠오르면서 안 되는데 위험한데 막 이런 생각 들긴 하잖아요. 근데 이 클로렐라 굉장히 단백질 함량도 좋고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체 식량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단백질, 엽록소,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이런 게 풍부해가지고 우주인 식품으로 개발돼서 유명해졌던 친구죠. 자, 그리고 조류는 이렇게 광합성 할 수 있다라는 점. 넘겨서 26페이지 보시면 홍조류가 나왔죠. 홍조류는 뭐라고? 우뭇가사리, 김. 이런 게 홍조류라고. 홍조류고요. 자, 홍조류에는 내용 보시면요. 우선 엽록소 A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흡광색소의 피코빌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피코빌린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이게 색소 이름인데 피코빌린은 L이 하나인가? 피코빌린계 색소에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피코시아닌이 있었죠. 피코시아닌. 이게 뭐였다고? 남조소였죠. 남조소. 그리고 피코 에리스린 맞네요. 이거는 홍조소예요. 그래서 이 홍조소가 이 피코 에리스린에 의해서 얘가 홍색을 띠는 거야. 빨간색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코빌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색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는 우리 김 같은 것도 보면은 한 가지 색소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리 원리 가르칠 때는 그 김에 들어있는 색소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 김 색깔이 약간 바뀌어요. 물론 내가 태어나서 나는 항상 양념김만 먹는데 우리들도 그래요. 양념김 안 구워주면 갑자기 엄마 먹기 싫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보면은 또 이렇게 살짝 그 김을 구우면 또 색깔이 바뀌잖아요. 김 안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색소 파트도 꽤 이제 식품화학에서도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 그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이런 색소들을 공부하면서 단풍이 왜 단풍이 지느냐 막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색소가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색소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이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홍조류는 다세포성이고 변모가 없고요. 우리 한천 있죠? 아가 있잖아요. 우뭇가사리를 끓여가지고 만드는 게 한천이에요. 이 홍조류의 세포벽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천의 원료가 되는 것도 이 우뭇가사리, 특히 홍조류입니다. 녹조류 보시면 이제 클로렐라나 청태 이런 것들이 녹조류에 들어있는데 엽록소 A랑 B가 있는데 피코빌린은 없다.
갈조류는 다시마, 미역, 톳 이런 것들이 갈조류에 들어가 있고 뭐 잔토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갈조류 즉 다시마, 미역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알긴산 이런 거 있잖아요. 알긴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라미나린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약간 기능 성분이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규조류라고 있죠. 규조류에는 규조토 관련되어 있는데 엽록소 A랑 잔토필, 잔토필을 옛날에는 크산토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 발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일로스 한 사람도 있고 크실로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 읽어보시면 되고 원생 동물은 역시 특징만 보세요. 세포벽이 없고 그러니까 동물로 간 거죠. 현미경적 크기의 동물이에요. 현미경으로 보인다는 거고 단세포예요. 근데 단세포예요. 우리 원생동물 우리 그 식중독 원인체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매우 다양하고 뭐 이분법이나 출하법으로 교미와 접합이 유성생식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모충류, 육질충류, 포자충류, 선모충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명을 한번 보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미생물 명명법 한번 볼게요. 자, 미생물은 라틴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균하고 방성균은 국제 세균 명명 규약을 따르고 곰팡이, 조류, 버섯 이런 것들은 국제 명명 규약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라틴어고 우리는 이명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미생물은 이명법을 쓰게 돼요. 앞에는 속명이 나오고 뒤에는 종명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속명하고 종명을 조합한 이명법을 쓰게 되고요. 속명을 먼저 쓰게 돼요. 그죠? 그래서 뒤쪽에는 종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속명에는 항상 앞문자를 대문자 L만 쓰면 좀 그런데 그냥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둘 다 이탈릭체로 써야 돼요. 그거 뭔지 알죠? 잡아뜨려 줘야 돼요. 글자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잡아드렸는데 이게 너무 그래서 이게 사실 미생물 이름은 이렇게 눕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여서 책 볼 때 어떤 책을 볼 때라도 그게 안 눕혀져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거슬려요. 약간 그 전공자의 심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남들은 그거를 오타를 안 고치는데 다른 오타는 안 보이고 그거 대문자인지 하고 요거 A 대문자 안 쓰고 막 이렇게 쓰면 막 화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하고 눕혀져 있는지 그거를 전부 다 고치고 있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미생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눕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명은 뭐냐면 첫 글자 대문자고 이 속에 소속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리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푸사리움, 모나스커스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스퍼질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페니실리움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쌀이빗자루처럼 이거 그잖아 해골손 같은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스퍼질러스도 어원이 있어요. 뒷장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속명은 공통적인 특징이고 종명은 뭐냐면 형태, 향기, 색상, 특징, 각각의 특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는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룩곰팡이인 아스퍼질러스 속의 경우하고 예시가 있죠.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의 속명은 뭐였냐면 이 아스퍼질러스가 살수기 또는 우리 그 성수체라고 하거든요. 저도 카톨릭이 아니어서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성수체가 이렇게 생겼대요. 곰봉 모양, 이게 끝에가 동그랗고 앞쪽이 달려서 이렇게 생겨. 이 성수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더 어렵네요. 네, 이 성수체라는 뜻의 세례주다라는 뜻의 이 이름이 아스퍼질러스가 된 거고 오라이제 같은 경우는 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쌀의 학명이 뭐냐면 오리자
사티바거든요. 그래서 이 학명 때문에 오라이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위생할 때도 미생물 이름을 잘 보면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양 찍을 거 그거 한번 봐라 막 이러면 하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특징이 좀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체리치아 콜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콜라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에스체리치아도 에셔리히 교수님 이름이래요. 에셔리 비슷한가요? 에셔리히 교수님. 그 콜라이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이 된 거예요, 걔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나와 있죠. 맥주 효모에 대한 거 보면 사카로마이세스라는 거 효모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 친구는 당균이라는 뜻이에요. 당균. 달달하다 이 말이에요. 달달하다.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고 이 세레비지에는 뭐냐면 맥주를 뜻합니다. 세레비지에가. 그래서 맥주 효모 이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 대표적으로 빵 효모, 맥주 효모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슷하지만 얘는 좀 알코올을 많이 잘 만들어. 그러면 맥주에 쓰는 거고 탄산가스를 많이 만들면서 막 부풀어. 근데 그 탄산가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알코올을 만들 때 부산물로 CO2가 나와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술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는 게 이 CO2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또 근데 그 CO2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 그 발효제 팽창제 하면은 이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맥주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뭐를 하냐면 젖산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분류학상에 젖산균이 있는 게 아니라 젖산을 만드는 데 다 모여. 그래서 젖산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산균 하면은 초산을 만드는 애. 그러면 초산은 어떻게 만든다? 알코올을 초산으로 만들어요. 에탄올 다음에 이제 엑시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룩을 만들면 그런 곰팡이를 국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맥주다 빵을 만들면 맥주효모, 빵효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인간들이. 자, 그 다음에 표기법은 이탈릭체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가 미생물 이름 중에 이렇게 아스퍼질러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데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어떤 균을 발견했어.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특징도 비슷해. 그래서 그거 다 잘하니까 연두색의 포자를 만들고 비슷해. 그러니까 아스퍼질러스 속인 건 확실해. 근데 뒤에 종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라이제는 오라이제, 나이거면 나이거 이런 식으로 종명도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SP 요거의 약자. 다 지웠군요. 여기 없어졌군요. 스피시즈의 약자예요. 그래서 SP 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아스퍼질러스 스피시즈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SPP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아스퍼질러스 속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P가 더 붙어 있잖아요. 복수의 의미예요. 복수.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오라이제, 뭐 쭉쭉쭉 마이크로스포러스 이것들에 다 합쳐서 말할 때 그러면 이거는 한글말로는 아스퍼질러스 속 이렇게 말할 때 세트. 이게 SPP예요. 그리고 우리 내가 이거 할 때 딱 생각나는 건 이거였어요. 우리 위생에서 말토리진의 그 원인균이 나올 때 보면은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 하고 끝나면 좋은데 뒤에 뭔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마이크로 스포로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이름은 뭘 뜻하냐면 이 VAR은 버라이어티를 뜻해요. 이거 뭐냐면 변종이라는 뜻이에요. 변종. 그래서 오라이제의 변종인 균 친구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포로스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너무 과하다고 할까 봐 여기서 마음껏 풀고 갈 수 있어요. 위생에서 내가 뭔가 미생물을 많이 말하면 약간 과하게 보일까 봐 늘 조심하는데 여기서 마음껏 풀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대놓고 미생물 수업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VAR을 쓰게 되면은 변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균줄이 이제 동정이 뭐냐면 이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만났어요. 그러면 날 보자마자 장미 이런 사람은 또 있죠. 이거는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나는 누구고 뭐 이렇게 하면 장미구나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게 동정이에요. 미생물의 이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긴다고 오라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특징을 다 본 다음에
이름을 정하게 되는 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28페이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것만 읽고 가면 돼요. 자, 미생물의 분류법 나왔는데 아까 방금 썼던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역 있고 마지막에 라이프. 그래서 각각의 이름도 한번 봐주세요. 종은 스피시즈고 제너스, 패밀리, 오더, 클래스, 필름. 그 다음에 킹덤, 도메인. 우리 도메인 알잖아요. 여기 도메인이에요. 마지막 라이프가 있고요. 우리 만약에 문하고 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이에요. 문 밑이니까 문이에요. 밑에 요거는 뭐예요? 강. 이런 식으로. 자, 서브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미생물의 분류는 지금 우리 교재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5가지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했던 거는 자연적 분류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라던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미생물의 경우에는 화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계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생식법 같은 거 있잖아요. 하등한 생식법이 있고 좀 고등한 생식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분류법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위적 분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위적 분류법이 방금 했던 거예요. 우리 위생 때도 배울 때 토양 미생물, 수성 미생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토양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젖상균, 알코올 효모, 아질상균 이런 식으로 이런 서식지라던가 대사산물, 그다음에 환경, 뭐 내가 어떻게 이용하냐 이런 거에 따라 분류하는 게 인위적 분류법. 세 번째는 이제 DNA에 따라서 분류하는 분자생물학적 분류법. 네 번째는 미생물의 생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생화학적 분류법. 마지막은 이제 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는 수치적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사성, 시뮬레러티를 확인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이런 거만 본 적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당송이라는 한 사람이 고안을 한 건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40개에서 50개 성질을 다 해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이제 이런 수치적 분류법입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 그림 원핵세포, 진핵세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